반갑습니다. 예, 요즘 정말 바쁘신 것 같아요.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어려우신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올해가 이제 대선이 있는 해잖아요. 올해 첫 일정으로 미국에서 열리는 국제 가전제품 박람회에 참관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다른 대권 주자들과는 좀 색다른 행보였던 것 같아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제가 다녔던 그곳이 바로 국제 혁신 경쟁의 장입니다. 네, 바깥에 보기는 화려합니다. 기업 간의 경쟁이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각 나라들이 치열하게 그 기업들을 지원하면서 사실상 국가 간의 경쟁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네, 그런 전쟁터에 한 번만 눈 깜빡할 사이에 방심하면 금방 뒤처집니다. 그래서도 그 현장을 꼭 보고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부분이 없는지 매년 저는 확인하러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도 대선이 열린 해지만 그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녀오셨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제가 그 작년 9월에 베를린에 IFA라는 또 비슷한 유럽 전시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네, 넉 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너무나 많이 바뀐 겁니다. 정말 천지가 개벽할 정도입니다. 네, 위기감을 정말로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느낀 것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기술 경쟁이 아니라 사용 편의성 경쟁으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그게 왜 문제냐? 우리는 기술 경쟁, 하드웨어 경쟁, 성능 경쟁을 잘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하는 익숙한 영역이 이제는 점점 사라지고 지금 이제 다가오고 있는 영역들은 사용 편의성, 소프트웨어, 디자인, 협업 그런 경쟁입니다. 우리가 못하는 영역입니다. 네, 정말 큰일 났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안 전 대표님 찾아온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지만은 올해 대선 출마하시는 거죠? 올해 대선 저는 정말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정권 교체 돼야 됩니다. 네, 그런데 저는 정권 교체는 반드시 된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위대한 것이 책임지기 때문 아닙니까? 정권을 가진 쪽에서 실정을 하면 국민들이 심판해서 정권 교체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노력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정치 세력들이 노력을 하게 되고 그게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국가가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박근혜 게이트로 대표되는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데도 저기가 다시 정권을 연장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저는 이번 대선에는 어떤 구도이든 뭐 누가 출마하든 국민들이 알아서 그렇게 선택해 주실 거다. 정권 교체 만들어 주실 거다. 그렇게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으니까요. 올해 대선은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 예. 그 이후에 나타난 탄핵 정국, 촛불 정국 이것이 이제 대선을 앞당겨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대선도 이제 그 연장성산에서 치러질 텐데 그런 면에서 올해 대선의 가장 큰 화두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과거 청산, 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대비입니다. 박근혜 게이트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뿌리까지 썩었나 그 민낯을 모든 사람들이 확인했습니다. 네, 70년대 존재했다고 생각했던 정경유착이 2017년 대한민국에도 버젓이 있었던 겁니다. 네, 그걸 몰랐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수능 1점이라도 더 받으려고 정말 피땀 흘려서 노력하는 바로 그 순간에 돈 있고 힘 있으면 대학 쉽게 들어가고 학점까지도 잘 받았습니다. 네, 아니 이 정도 수준이었나 저도 포함해서 모든 국민들이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완전히 청산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총체적인 개혁이 필요한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미래 대비도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5대 절벽의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수출 58년 만에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했습니다. 수출 절벽입니다. 그 다음 또 내수 절벽입니다. 부채가 1300조 원이 넘었습니다. 네, 거의 GDP 90%가 넘습니다.
다른 나라 평균에 비하면 한참 높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리고 또 일자리 절벽입니다. 청년 실업률이 작년 말에 9.8%입니다. 아마 지금 10% 넘었을 겁니다. 네. 실제로는 22% 정도 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구 절벽입니다. 올해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처음 겪는 일입니다. 네. 15세부터 64세 인구, 가장 열심히 경제활동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외교 절벽입니다.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면서 네. 우리는 군사력 1, 2, 3, 4위 나라에 거기에 가장 중앙에 지금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4대 강국의 지도자들이 하나같이 강경한 사람들입니다. 네. 이런 상황을 헤쳐나가야 되는 외교 절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바로 다가올 미래가 바로 이 5개입니다. 네. 수출 절벽, 내수 절벽, 일자리 절벽, 그리고 외교 절벽, 인구 절벽에 이르기까지 이런 가까이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라. 저는 그게 시대적인 요구라고 봅니다. 네. 이제 그런 시대적인 요구를 받아서 많은 이제 정치 지도자분들께서 대선에 이제 대권을 향해서 여정을 시작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예. 안 전 대표께서는 나의 가장 큰 경쟁력 또는 내가 왜 대통령이 돼야 된다. 뭐 시청자분들한테 설명을 하신다면요. 그 대통령은 자기가 준비됐다고 해서 자기가 원한다고 돼서 되는 게 아닙니다. 네. 시대가 요구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됩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지도자상, 그리고 이 시대가 원하는 과거 청산과 미래 대비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기준이 5가지 정도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정직해야 합니다. 박근혜 게이트를 통해서도 이제 많은 국민들이 겪었습니다. 네. 정말 기본 중에 기본, 정직해야 하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깨끗한 정부를 운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정치적으로 신세진 사람이 없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세 번째로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유능해야 합니다. 특히 정치적인 어려움을 뚫고 정치적인 성과물을 만들어서 자기 능력을 증명한 검증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로는 책임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치 만악의 근원이 책임 안 지는 데서 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 보십시오. 이렇게 책임져야 되는 상황에서도 책임지지 않고 버티면 국민들이 요구하다 지칩니다. 그러면 그냥 그 자리 유지하면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게 한국 정치 만악의 근원입니다. 네. 그 다음 5번째로는 미래에 대해서 제대로 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네.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네. 그 최근에 여론조사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안 전 대표께서는 이제 서서히 회복되는 모양새라고 일단은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소속되어 있는 국민의당이 예. 사실상 얼마 전에 전당대회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지율은 좀 더 떨어진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작년 총선에서 국민의당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의 힘으로 또 호남의 힘으로 3당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양당 기득권 구조에 금을 쩍쩍하게 만든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여소야대가 됐고 그 힘으로 지금 박근혜 게이트가 세상에 빨리 드러났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3당 체제를 만든 걸 보고 정권 차원에서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야 말씀드립니다만 그 당시에 제가 고위 관료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권 차원에서 한 달간 계좌 추적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돈 받은 것이 없다는 것만 확인을 했답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라는 원색적인 이름으로 선동적인 이름을 사용해서 국민의당을 고발한 겁니다. 네. 그래서 리베이트 조작 사건이었습니다. 예, 예. 저는 그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 회상해 보시면 그렇다고 제가 이렇다고 뭐 진실을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누가 믿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당을 보호하기 위해서 책임지고 물러났습니다. 예.
그래서 6개월 동안 인고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2주 정도 전입니다만 그 판결이 났습니다. 예. 7명이 각각이 그 받은 모든 혐의에 대해서 전부 무죄가 나왔습니다. 네. 굉장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진실이 밝혀지는구나 싶습니다. 네. 얼마 전 광주에서 제가 제일 먼저 들른 곳이 그 헬기 탄흔이 있는 빌딩이었습니다. 네, 전일 빌딩 말씀하시는 거죠? 그걸 보면서도 저는 다시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기까지는 정말 오랜 세월이 걸릴 수가 있구나. 네. 36년 걸린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그리고 그 진실의 힘은 무엇보다도 강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리베이트, 정권 차원의 리베이트 조작 사건에 대해서 책임지고 그동안에 변명하지 않고 인고의 세월을 보낸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국민들께서 평가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눈에 띄게 떨어진 거는 사실 리베이트 사건 이후였던 것 같거든요. 물론 예. 이제 이게 무죄 판결이 나오는 게 얼마나 이제 반대에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그 다음이 예. 이제 박근혜 게이트 석 달간이었습니다. 예, 그때 많이 그때 떨어졌던 것 같아요. 이제 그때 저는 처음부터 분명했습니다. 이건 정치가 필요한 때가 아니라 나라 살리기 운동이 필요한 때라고 전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저나 국민의당의 이해득 실을 따지지 않고 나라 살리는데 최선의 그런 노력들을 다 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국민의당이 가장 먼저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당론으로 정한 당입니다. 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 없이 이제는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을 때 제가 야권의 8명의 대선 후보들을 다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만들고 그 자리를 통해서 이제 야3당은 각 당에서 다 탄핵을 하기로 한다라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까지 이렇게 왔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지나놓고 나서 생각해 보면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합리적인 목소리가 주목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그 자욱했던 먼지들이 다 거치고 나면 그 행적들은 다 남는 법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평가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당 관련해서 한 가지 더요. 지금 뭐 부인할 수는 없는 건 국민의당은 호남 출신의 정치인분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예. 당 지도부도 그렇고요. 예, 그래서 예. 이게 호남당이라는 국민의당의 어떤 이런 본질적인 측면이 어떤 안 전 대표님의 지지세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확장성에서 좀 한계가 아닌가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예.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저희를 믿고 지지해 주신 그 마음은 안심하고 전국으로 확장해서 전국 정당이 되라. 그래서 전국을 주도하고 정권 교체를 하라. 그 마음들 때문에 지지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제가 지난 총선 때 이제 승리한 그 결과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놀라운 결과는 선거혁명은 저희들에게 숙제를 주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잘했다고 선물 주신 게 아니라 앞으로 잘할 거라는 기대를 담아서 숙제를 주신 거다.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그 마음 변치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제3지대가 가장 관심이 많은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이외에 제3지대에서 국민의당이 이제 가장 먼저 세력을 형성을 했고요. 손학규 민주당 전 대표님도 독자적인 세를 좀 구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구개국한 지 얼마 안 되는 반기문 전 총장님도 이제 구 여권에서 이제 어느 정도 세력을 또 모아가는 형식이고요. 이제 연대가 될 수도 있고 서로 경쟁할 수도 있는 그런 광경인 것 같단 말이죠. 제3지대에 대해서 앞으로 연대나 아주 경쟁 가능성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까지 이제 우리 정치사를 보면 그 자신의 당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거나 또는 자당 후보에 대해서 자부심이 없는 경우에 바깥으로 이제 연대를 구걸하는 경우에 항상 선거에서 패배했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10여년간
총선, 대선 계속 패배했을 때 보십시오. 계속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새누리당이나 또는 바른정당의 경우 계속 바깥으로 후보를 구걸하는 모습을 보시면 저 당은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자기도 스스로를 못 믿는데 어떻게 국민들께 우리 믿어 달라고 표를 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도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것을 내세우고 열심히 앞으로 무소의 뿔처럼 갈 때 그때 국민들이 신뢰를 주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총선 때 국민의당을 우리 삼지대의 주인으로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네. 그 총선 민심은 바뀌지 않았다고 보고 저희들 지금 정권 교체하고 그리고 정권 교체의 의미가 바로 과거 청산과 미래 대비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들 뚜벅뚜벅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 연대보다는 그 요즘 자주 이제 보도되는 자강론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건 모든 정당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봅니다. 네. 제가 잠깐 뭐 아재 개그를 하자면 저희들은 외부와 연대가 아니라 우리 당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대로. 알겠습니다. 그 최근에요. 너무 설레겠습니까? 조금 설레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재 개그라고 미리 경고했습니다. 네. 최근에 손학규 전 대표님께서 그 국민의당과 연대를 적극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께서 환영한다고 하셨어요.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국민의당에서도 연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연대가 아닙니다. 저희들은 기본 원칙이 이런 겁니다. 우리 당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당의 힘으로 돌파하자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대신에 네. 문호를 활짝 개방해서 우리와 뜻을 함께 하시는 분들이면 어느 분이든 들어와서 공정하게 경쟁해서 우리가 국민의당 중심으로 집권하자 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손 대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단 우리와 뜻을 함께 한다는 게 함께 정권 교체를 하자는 거 아닙니까? 네. 어떤 사람이 집권할 때 정권 교체인가 아니면 정권 연장인가를 구분하는 기준이 저는 세 가지 정도 있다고 봅니다. 네. 굉장히 상식적인 기준입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는 박근혜 정부와 어떤 연관도 없을 것. 그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부패 기득권 세력을 개혁하자는 의지가 확실해야만 할 것. 그것도 또 그 정권 교체에 따른 너무나 당연한 요구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개혁적인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 세 가지인데 그런 관점에서 그 손 전 대표는 맞는 분이라고 판단합니다. 네. 그런데 반면에 이제 반기문 전 총장의 경우에는 네.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화를 거신 것도 국민 정서에 반하고 네. 그리고 이제 드러나는 사람들도 이명박 정부 때 사람 심지어는 박근혜 정부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많은 국민들이 이제 판단이 이건 정권 교체라기보다 정권 연장 쪽으로 기울었다. 네. 그렇게 판단하고 계십니다. 예, 반기문 전 총장 쪽하고는 아무래도 연대하기 어려운 세력이 아닌가 지금 이렇게 그렇게 판단하시는군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이번에 선거는 문재인 전 대표와 안 전 대표님의 1대1 구도가 될 것이다. 예. 라고 이제 자주 말씀하신 것을 접했습니다. 보도에서. 예. 그거는 제3지대는 안 전 대표님을 중심으로 뭉칠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국민의당 후보가 되고 그리고 문 전 대표가 민주당에서 쉽게 후보가 된다면 이제 저와 문재인 전 대표 간의 대결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더 정직한지, 누가 더 정치적으로 빚진 사람이 없는지, 네. 그래서 깨끗한 정부를 운영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누가 더 실제로 정치적인 성과물을 만들어서 보여드렸는지, 네. 그 다음에 또 누가 더 계속 책임져 왔는지, 그리고 또 누가 더 미래에 대해서 제대로 대비할 수 있는지 이런 기준으로
판단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기준이라면 자신 있습니다. 예를 네. 들면 뭐 제가 돌파력이 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 어이없는 것이 지금까지 혼자서 창당해서 40석 가까운 정당을 만드는데 성공한 사람은 5손가락 안에 꼽힙니다. 네. 그 중에 삼김과 제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역 정치인 중에는 그런 정치적인 그 결과물 만드는 능력을 증명한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그런 분이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돌파력은 이미 저는 설명할 필요가 없이 이미 증명을 했습니다. 네. 뭐 요 전 대선 때는 출마 선언하셨다가 문재인 대표님께 양보하셨어요. 이번에 절대 양보 안 하시겠네요. 물론입니다. 그때는 제 모든 것을 걸고 단일화를 이루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습니다. 네. 저는 약속을 지킨 겁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저는 역사의식을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87년에 DJ와 YS가 단일화를 이루지 못해서 결국은 군사정권이 연장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 후배는 입장에서 네. 그런 역사적인 과오를 반복하면 우리나라는 발전하지 못한다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문 전 대표는 3자 대결을 불사하겠다고 그때 선언을 한 것을 보고 제가 솔로몬 왕 재판 때 생모의 심정으로 아이를 살려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제가 양보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가장 또 뜨거운 이슈가 또 개헌입니다. 예. 개헌의 방향과 시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개헌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그 개헌에 적합한 시기는 바로 내년 지방선거 때가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우선은 개헌이 왜 필요한가?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가 박근혜 게이트로 드러났습니다.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네. 문 전 대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제도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다. 네. 본인은 잘할 수 있다고 그러시는데요. 그러면 본인인 스스로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보다 내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건 참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이건 분명히 제도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되는가? 제왕적 대통령제 또는 다른 말로 비민주적 그 대통령제입니다. 네. 이건 미국과 비교해 보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미국 대통령은 집행권, 그러니까 행정권에 속합니다. 그 권리, 권한 한 가지만 가지고 대통령직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한국 대통령은 그 집행권뿐만 아니라 인사권, 예산권, 입법권, 그리고 감사권까지 5대 권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은 제대로 잘 견제를 받습니다. 상원 하원의 양원제 의회 구조가 견제를 하고, 그리고 또 연방정부제입니다. 네. 많은 주가 하나의 나라처럼 그렇게 권력이 분산되고 견제를 하고, 그리고 지방자치제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면에서는 우리나라는 견제 장치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 대통령은 매일 사람 만나고 전화해야 되는데 한국 대통령은 며칠 출근 안 해도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걸 바꿔야 되는 겁니다. 예. 방금 그 제왕적 대통령제 이 권력 구조를 바꿔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또 여러 가지 예, 형태가 그렇습니다. 있을 수 있거든요. 의원 집정부제도 있고 의원 내각제도 있고 뭐 혹시 염두에 두거나 생각해 두신 그 권력 구조 있으신가요? 예, 지금 이런 제왕적 대통령제, 비민주적 대통령제를 바로잡는 방향, 네. 그거는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그 권한 축소형 대통령제 또는 뭐 민주적 대통령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 또 두 번째로는 의원 내각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둘을 이제 뭐 섞은 그런 이원 집정부제가 네. 있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네. 우선은 의원 내각제는 지금은 하기가 힘들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예. 왜냐하면 대통령을 뽑지 말고 국회에 모든 권한을 몰아주자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저는 그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네. 국회에 대해서 신뢰가 워낙 없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보더라도 지금 현재 국회에서 서로 합의하고 타협하는 그런 정치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좀 더 그 경험이 축적이 돼야지 이제 의원 내각제가 되더라도 원활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남은 두 가지 중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인데요. 네. 그 선택에 대해서 아마 모든 후보들이 공약으로 이제 걸고 선거를 치를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선거 제도와 관련해서 결선 투표제 지금 강하게 주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 예. 지금 근데 이게 뭐 개헌 사항이다 아니면은 개별 입법으로 할 수 있다 법률 개정으로 여러 가지 이제 설이 갈리는데 이게 뭐 대선 전에 이게 이루어져야 예. 결선 투표자 갈 텐데 예. 뭐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두 가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는 왜 지금 대선 결선 투표제가 필요한가? 그리고 필요하지만 그러면 그 위헌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선은 이번에는 대선 결선 투표제가 꼭 필요합니다. 왜냐?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다음 대통령은 높아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자구도에서 예를 들면 투표율 70% 그리고 40%로 당선되는 사람이 나왔다면 30%가 안 되는 지지하에서 이제 처음 임기를 시작합니다. 70%의 직접 찍지 않은 유권자들은 팔짱 끼고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마음에 안 들면 반대하기 시작하면 2년 차부터 레임덕에 빠질 겁니다. 따라서 워낙 어려운 이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니까 처음부터 제도적으로 50% 이상 국민들의 지지를 받은 상태에서 시작해야 개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두 번째로는 네거티브 선거 방지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은 60일 내에 치러야 되니까 사상 최악의 네거티브 선거 될 겁니다. 네. 그런데 심하게 네거티브를 하면 2등까지는 될 수 있어도 적이 워낙 많으니까 1등을 못 하는 겁니다. 네. 그걸 다 모든 후보들이 생각하면 이제는 네거티브보다는 정책 선거로 가게 되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그 지금 연대론 아까 물어보셨지 않습니까? 연대론이 끊임없이 선거 끝까지 난무하게 되면 정책 선거를 못 하게 됩니다. 네. 이거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선 결선 투표자가 되면 연대가 의미가 없습니다. 네. 모든 정당이 끝까지 가서 마지막에 1등, 2등 국민들에 의해서 선택되게 됩니다. 즉 정치인에 의한 정치공학적인 연대가 아니라 네. 마지막에 국민들에 의한 결과에 의한 연대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게 지금 꼭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외교 절벽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예.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안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지경으로 가고 있다 이런 말씀 같은데 특히나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남북한 관계가 있고 또 예. 그걸 인해서 빚어지는 그 주변 강국들의 또 역학관계 이런 것들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 경제 안보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근데 단적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현안이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그걸로 인한 중국과의 관계,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이제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의 후유증. 예. 대통령이 되신다면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우선은 기본적인 원칙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선 외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국익입니다. 네, 국익을 위해서 외교 활동을 하는 겁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정부 간의 협약이나 연속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전 정부에서 다른 정부와 맺은 협약이 있다면 그 다음 정부에서 무조건 없던 걸로 만들기는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게 현실적인 그 제약점입니다. 그 둘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드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다음 정부에서
중국과 미국을 설득해야만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금 현재 그 북한 제재에 협조를 하면, 그래서 북한 제재에 협조를 해서 핵 문제 풀릴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 우리가 미국에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해결 방법이라고 봅니다. 네. 그 다음에 위안부 문제는 또 다릅니다. 네. 왜냐하면 그건 지금 현재 당사자분들이 살아 계십니다. 네. 박근혜 정부에서 그 당사자 그 할머니들과 대화도 소통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그 재협상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되시면 가장 먼저 교육 문제부터 손을 보겠다. 예, 이렇게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예. 그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교육은 국가의 가장 근간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경제 문제도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돌파구가 교육 분야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자, 어떤 정치인이 제가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제가 일자리 만들겠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저는 그건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과 민간입니다. 네. 그것이 주체입니다. 정부에서 해야 되는 일은 기업이, 민간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만들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주는 일이 정부에서 하는 일입니다. 네. 그 중요한 기반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교육을 제대로 개혁해서 창의적인 인재를 기르는 일, 그 다음은 과학기술 분야에 제대로 투자해서 우리만이 가지는 독보적인 과학기술력을 확보하는 일,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공정하게 경쟁이 가능한 그런 산업구조, 경쟁구조를 만들어서 개천에서 용인하게 만드는 겁니다. 네. 그 세 가지를 하면 그러면 그런 기반 하에서 민간에서 그리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첫 번째가 사실은 교육이라는 말씀입니다. 네. 뭐 교육부를 해체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신 걸로 기억이 납니다만 그렇게 하실 건가요? 교육의 개혁 기본 방향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는 정부 조직 개편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교육부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지원처로 재편하는 겁니다. 네. 왜 그런 것이 필요한가? 지금 교육부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장관 바뀌고 대통령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뀝니다. 그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그 창의적인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의 자율성을 부여해야 되는데 지금 교육부는 앞에서 끌고 명령대로 시키는 대로 하라고 자율성을 빼앗습니다. 네. 그래서 창의적인 인재를 만드는 거를 도와주기는커녕 방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제 그걸 어떻게 바꾸는가?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여기에는 그 뭐 교수님, 교육 전문가, 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그리고 여야 그 정치까지 다 모여서 10년 계획을 합의합니다. 향후 10년간 한국의 교육 정책을 합의합니다. 그걸 매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10년, 그 다음에 다음 10년. 네. 이걸 영어로 롤링 플랜이라고 합니다. 떼굴떼굴 구르듯이 연속적으로 거의 100년간 연속된 정책을 합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대통령 바뀌어도 교육 정책 안 바뀝니다. 네. 그리고 교육 지원처를 통해서 이제 그 정책에 따라서 뒤에서 지원만 하면 자율성을 부여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 밖에 두 번째, 세 번째는 초중고 대학교 교육을 창의 교육을 해서 실제로 창의적인 인재 만드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평생 교육을 강화해서 중, 장, 노년층을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네.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게 만드는 겁니다. 네. 그런 게 세 가지 3대 교육개혁 방향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희 이제 광주 전남 지역에서 이제 올라온 방송이니까 예. 지역 문제 좀 여쭙겠습니다. 예, 예. 처가가 여수시죠? 예, 그렇습니다. 호남에 각별한 인연이 있다고 또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애정도 많이 있을 것 같고 또 자주 오시니까 예, 지역민들 여론 청취할 기회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예, 여러 가지 뭐 지역에도 현안이나 수공 사업들이 많을 거예요. 예. 어떤 요구들이 가장 크던가요? 지금 호남에서 가장 절박한 두 가지가 네, 인사차별 없애는 것, 그 다음에 예산차별 없애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지역 간의 경제발전 차별을 가져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둘은 다음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해야만 됩니다. 네, 지금 박근혜 정부 인사정책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능력 있는 사람보다 말 잘 듣는 사람 뽑는 겁니다. 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5천만 인구가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 세계적인 인재들이 다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네, 그런데 이 일종의 패권 세력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전 국민의 절반을 적으로 우선 만들어 버립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절반 중에서도 자기와 만나봤던 사람들, 그 중에서도 자기와 친하거나 말 잘 듣는 사람들만 인사로 기용합니다. 그게 패권 세력 아닙니까, 사실? 네. 자기들끼리 해먹는 거. 그게 결국은 국가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네, 그거는 절대로 없어져야 됩니다. 네, 그러려면 정치적으로 신세진 사람이 없어야 그렇게 공정한 인사가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예산 예, 예. 문제입니다. 그것도 역시 지금 기본적으로 호남뿐만 아니라 사실은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나뉘어서도 엄청나게 차별을 많이 받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 해결하려면 그 이번에 개헌 때 제대로 된 지방분권을 헌법에다가 명시를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조금 전에 안 전 대표님께 돌파력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요. 그 반대로 돌파력은 있으신데 함께 가는 기술이 좀 떨어진 게 아니냐 이런 우려나 지적들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직도 정치인 이미지보다는 기업의 리더로서의 CEO 그런 이미지가 더 강하다. 왜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글쎄요, 뭐 만약에 그런 말씀들이 있다면 네. 뭐 제가 부족한 탓입니다만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정도 떠오르는 생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저도 보면 정치권은 굉장히 이합 집산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 보시면 한 정당을 이룰 만큼 많은 좋은 인재들과 함께하고 있다. 떠난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만 엄청나게 더 많은 사람과 지금 함께하고 있다. 이제 네. 그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그 CEO, 기업 경영자에 대해서 네, 잘못 알려진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기업 경영자 CEO가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제일 먼저 말하고 자기가 명령 내려서 모든 직원들이 자기 말 따라하게 기업을 경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경영자가 직접 먼저 말하거나 결정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게 해서 그 중에서 좋은 아이디어들을 채용해서 쓰는 겁니다. 후자가 훨씬 더 많이 발전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런 분야가 인터넷이나 소프트웨어 분야가 그런 경영자들이 많습니다. 저는 제조업 분야나 건설 분야 경영자가 아니고 소프트웨어 경영자입니다. 저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게 하고 그 중에서도 좋은 아이디어를 채용해서 함께 발전하는 수평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도 일반적으로 경영자 하면 군대식 경영자만 생각하신다면 저는 완전히 그와는 반대의 경영자였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전 대표님께서는 의사였다가 또 벤처 예, 기업가 예. 또 대학 교수님이셨고 지금은 정치를 하고 계세요. 예, 이제 앞으로 이제 대통령이 이제 뭐 되시는 가정하에 대통령 이후에 또 다른 안철수 어떤 모습일까 예상을 해본다면 너무 빠른 질문이니까. 지금 제 마지막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처음 정치에 입문했을 때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입문하기 직전이군요. 지금 읽어보면 제가 생각이 바뀐 게 없습니다. 네,
저는 초심이 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그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고, 정치를 직접 해보니까 그 세상을 바꿔야 되겠다, 나라를 바꿔야 되겠다는 절박감이 더 커진 점이 어떻게 보면 정치 들어와서 달라진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정치는 세상 바꾸는 일 아닙니까? 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접한 현장에서의 한국 정치는 세상 바뀌는 거를 막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기득권 정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세상이 안 바뀌어야지 자기들이 편하고 이익을 많이 취하니까 그 세상이 좋게 바뀌는 걸 막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봅니다. 그래서도 그 새 정치가 뭐냐라고 물어보실 때마다 저는 기득권 정치와 싸우는 게 새 정치입니다. 네. 세상이 바뀌는 거를 막는 기득권 정치와 싸우고 자기 개인 욕심만 채우는 기득권 정치와 싸우는 겁니다. 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네. 그런데 뭐 답변하기 곤란하니까 이해가 안 간다, 모호하다, 그렇게 비판을 하고는 하는데요. 그게 다 기득권 정치 논리인 겁니다. 네. 뭐 다른 뭐 변명할 말이 없어서 그런데요. 그래서도 더욱더 세상 바꾸겠다는 그런 그 각오, 결심은 정치를 하면 할수록 더 커졌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바로 어제가 바로 설날이었습니다. 예. 그대로 그 광주 전남 주민들께 새해 덕담 삼아서 앞으로 각오 짧게 한마디 해주시죠. 예. 아마도 이제 설날 보내시면서 그동안 못 보셨던 가족, 친지분 따뜻하고 화목한 한때 보내고 계실 겁니다. 올해는 정말 중요한 해입니다.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 해입니다. 저는 제 모든 것을 던져서 정권 교체 반드시 이루겠다는 약속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